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1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제 선박보험입니다. 선박보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박보험은 기본적으로 해상 운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중에서 선박에게 가해지는 그런 위험들을 어떻게 보면 보험을 통해서 이제 부보하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보험 목적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그 대상물 자체가 선박이 됩니다. 그래서 선박이 해상 운송 도중에 뭐 침몰이라든지 자초라든지 뭐 화재라든지 이런 해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재산상의 손실이나 피해를 부보하기 위해서 선박보험이 존재하고요. 또 비용 위험이 발생을 합니다. 선박의 운항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손해방지 경감 비용이라든지 구조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하고 또 특징이 뭐냐면 선박이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차적으로 그 해상 오염 사고, 기름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철과 관련해서 뭐 철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오염이나 거기에 대한 제거 비용,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단순하게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떤 선박 보험만으로 이러한 선박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비용 위험들을 해결할 수가 없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주들의 어떤 모임, P&I 클럽이나 P&I 보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마지막에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자체, 그리고 배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 손해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선박이 운영을 하다가 다른 하주나 다른 선박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선박이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도로에서 다른 차량이나 다른 사람이랑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차, 대인, 뭐 상대방 차량이나 상대방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선박 보험에 있어서도 충돌한 상대방 혹은 그 충돌한 상대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에 대한 하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박보험이나 선박보험에서 4번의 3 충돌손해 책임약관을 적용을 해서 충돌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P&I 클럽을 이용을 해서 P&I 보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익 상실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상 운송은 뭐 운임을 선불한 경우도 있지만 후불한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운송인 입장에서 선박을 이용을 해서 하주들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적지에 지정된 목적 항구에 화물을 안전하게 도착시켜서 그로 인해서 발생된 어떤 효용을 바탕으로 하주에게로부터 운임을 획득하는 그런 해상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후불 운임의 운송 계약에서 중간에 운송 도중에 사고가 난다거나 해서 더 이상 항해를 지속할 수가 없게 된다면 목적항에 화물을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목적항에 화물을 가져다 주지 못했을 때 그 운송 계약을 통해서 운임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불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 목적지에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 사고로 인해서 선주나 용선자들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운임이라든지 뭐 용선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획득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앞서 살펴봤던 재산상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배상 책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비용 손해, 그리고 운임에 대한 미래에 획득 가능했던 운임의 상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박에 가해지는 뭐 대표적인 해상 위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선박보험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보험은 기본적으로 선체 그 자체만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선박에 부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자재라든지 의장구라든지 기관, 그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그 뒤쪽에 이제 선박 엔진이 달리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항해와 관련된 용구들, 이런 것들을 피보험 목적물로 해서 그러니까 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배 안에 담겨 있는 동력부 있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부수 장비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피보험 목적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담보 위험에 근인해서 발생되는 물리적 손해, 비용 손해, 충돌 손해에 대해서 어떤 배상 책임이라든지 보험금 지급이라든지 하는 것을 선박보험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항해와 그러니까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어디 항구에서 어디 항구까지의 항해 보험으로 보험을 부보를 하고요. 선박보험은 보통 기간보험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단위로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기간이 정해지다 보니까 이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 보험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끝나는 시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박 보험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체보험이 가장 대표적인데, 선체보험은 뒤에서 이야기할 협회 기관 약관 선박을 통해서 보험 부보를 하는 것이고요. 그 외 조금 특이하거나 특수한 여러 가지 형태의 선박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선박 불가동 손실보험입니다. 이거는 선박 손상이 발생해서 그 손상으로 인해서 선박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선박이 어디로 항해하지도 못하고 어느 곳에 머무르고 발이 묶여 있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선주나 선박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마이너스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정상적으로 항해를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선주의 입장인데 배가 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뭐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다 된다라고 한다면 하루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극심한 손해를 입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박이란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규모 이런 것들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대형 컨테이너 선의 신규 건조 비용이 1천억 원 이상을 상회하는데요. 1천억 원짜리 배를 건조를 했을 때 실제 그 선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대체적으로 한 30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천억짜리 선박을 30년 동안 운영을 한다라고 쳤을 때 1년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33억 뭐 그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1000억을 30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계산을 했을 때 1000억을 3으로 나누어서 뭐 3.3333 될 것이고 한 33억 정도 되는데 1년에 33억인 거죠. 그런데 1년에 33억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쳤을 때 이것이 365일로 그러니까 33억의 연 사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건데 아무 일도 안 해도 아무 선박을 이용해서 아무런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배가 30년밖에 못 쓰니까 1000억짜리 배가 1년에 33억씩 가치가 감소하는 거예요. 가치가 감소하니까
그 1년 동안 배를 운용을 해서 33억보다 더 많이 벌어야 수지 타산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배 주인 입장에서는. 근데 1년에 33억 벌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배를 풀로 돌려야 되죠. 풀로 돌려, 뭐, 사실은 훨씬 그, 제대로만 돌리면, 뭐, 훨씬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배를 한 곳에 정박시켜서 운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손실이고, 이게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박이 장기간 어느 특정한 기간 이상 불가동하게 되었을 때 발생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험자, 그러니까 피보험자인 선주나 선박의 운용인이 보험을 드는 것이 선박 불가동 손실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은 선체와 선비담보를 합쳐서 그 선박 보험 가액의 선체 보험의 25%, 선비 담보가 거기 갔죠. 25% 범위 내에서 90일, 180일, 270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중에 그 계산을 합니다. 일할 계산을 해요. 하루당 불가동 손실금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 선박 불가동 손실보험과 관련해서는 무한대로 이게 불가동 손실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전손보험이나 그러니까 현실 전손이나 추정 전손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로 보험자가 보상할 수 있는 일수도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뭐 하루 이틀 정도 가지고 보험자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이러면 좀 피곤하죠. 그래서 면책일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한 5일 밑으로는 뭐 선박이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불가동됐을 때 뭐 그거는 선박 불가동 손실보험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뭐 그 정도 이제 면책 구간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안 되고 그리고 너무 또 하루 이틀 해가지고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약정을 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약정을 해가지고 이 선박 불가동 손실보험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상을 할 때는 선박 불가동이 있었고 그 선박 불가동이 보험 계약에 따라서 면책 기간을 초과하면 예를 들어서 면책 기간이 5일이다. 그러면 그 초과하는 기간. 근데 실제로 배가 멈춘 건 10일이다. 그러면 그 초과하는 기간이 5일이 되는 거죠. 그 기간에 대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약정을 맺은 금액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의 슬라이드에 있는 그 피보험자 임의수리, 보험자의 부담수리인데, 이거는 그 보험자가 배를 부담해서 수리해야 되는 부분, 피보험자가 자신이 알아서 수리하는 부분, 요게 동시에 이행이 됐을 때 분배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뭐 원체 선박의 경우에는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나눠서 배분을 해가지고 책임을 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뭐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선박보험의 중에 이제 운임보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제목이 주는 느낌이 딱 있죠. 선박을 운영하는 선주나 운영인이 항해가 중단되거나 항해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운임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아무래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운송인들, 선사들, 이런 선사들이 후불 운임 이런 것들을 획득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운임 보험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수익을 보전하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주로 선불 운임의 상황에서는 이 운임 보험이 크게 뭐 문제되거나 뭐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보험의 운임보험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선불 운임의 경우에는 이제 후불 운임이 문제가 되는 거죠. 후불 운임의 경우에는 그 목적항에 도착해서 운송이 마무리됐을 때 하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운임이라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라든지 피보험 이익 자체를 선주나 선박의 운용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선주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목적항에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미래 발생 가능한 그 어떤 피보험 이익으로 봐서 이 부분을 보험 계약을 통해서 보험 부보를 받도록 하는 그것이 운임보험이 되겠습니다. 선비 및 증액보험이 있습니다. 선박보험에서는 선박 그 자체만 보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비에 대한 부분을 보험에 부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박이라는 것 자체가 뭐 수요 공급에 따라서 선박의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 중에 선박의 가격이나 가치가 변동하게 되었을 때 어떤 보험, 그러니까 피보험 목적물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증가되었을 때 보험으로서 그 증액된 부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부보를 하는 것이 이제 증액보험인데요. 이것을 같이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특별 약관이 여기 밑에 방가로 2번에 있는 것처럼 ICT Horse Disbursement and Increased Value라는 특별 약관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isbursement는 우리말 한국어로 선비라고 번역을 하고 선박 운용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크리드 밸류 같은 경우는 선박의 가치가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었는데 선박이 시장에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운송 수요는 넘쳐나고 뭐 그렇게 되었을 때 선박의 가치가 증액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 약관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ICT Horse Disbursement and Increased Value고 여기서 특징이자 중요한 점이 이런 것들의 어떤 보험 가입 금액은 배 그 자체, 선체 그 자체의 보험 가입 금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체가 있고 그 선체를 움직이기 위한 기간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선체와 기간에 대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 이 선박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 이것과 그리고 이 선박의 가치가 변동이 일어나 가지고 증액이 되었을 때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이 선박과 기간에 대한 보험 계약이 기본적으로 A라고 쳤으면 이 추가적인 선비에 대한 부분, 증액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보험 계약 체결하는 특별 약관이 B라고 치자고요. 이때 B의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금액이 A의 A의 어떤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금액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기가 A가 100이라고 쳤을 때 B는 25를 넘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24까지겠죠. 25초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많은 기존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선박을 보험에 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A 부분, 그러니까 배 그 자체를 보험에 들면 들수록 이 배의 가치가 매우 비싸고 높고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선박에 투자되는 선박과 관련된 운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액도 작고 규모도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그래서 선체 보험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낮게 조건도 낮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선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높게 책정하고 아주 수준 높은 높게 많이 보험 금액이나 이런 가치를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보험에 드는 꼼수를 많이 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약관이나 이런 데다가 이 선비나 증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선체 기간의 보험 금액을 25% 이상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선보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선보험 그러면 사실 이게 뭘 뜻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영어 표현이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포트 리스크죠, 포트 리스크. 이 개선이란 게 쉽게 말하면 주차입니다. 차로 치면 주차예요. 항구에서 정박 계류 이제 배는 이게 자동차처럼 땅 위에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 위에 떠 있잖아요. 배는.
그래서 그걸 계류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그 계류한다 할 때 개선이에요. 그래서 항구나 이런 곳에서 배가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떠 있을 때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사고라든지 뭐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선박을 통해서 발생된 뭐 여러 가지 인명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보험자가 그런 발생 가능한 위험을 담보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이 개선보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구 내에서 계류 중, 그러니까 차로 치면 주차를 하고 있다가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손실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선박에 대해서 건조보험도 있습니다. 빌더스 리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선주들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회사,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선박을 만드는 기간, 선박이란 게 뭐 제가 가격으로 이야기하면 보통 1천억을 상회하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엄청난 철과 인력이 자원과 인력이 투자되는 이 선박이 만들어지는 기간도 굉장히 장기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뭐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조선소의 도크에서 건조 도크에서 만들어지고 건조 도크에서 다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배를 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띄우는 진수식 그리고 진수식이 끝난 이후에는 시험 운항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선주나 선박의 운영사로 선박이 인도 인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선주가 선박을 주문하고 설계하고 건조하고 시험 운항하고 내가 주문한 선주가 실제 그 선박을 넘겨받을 때까지 보통 뭐 한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나 외부적인 사건에 의해서 선박이 피해를 입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개요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선박의 건조에서부터 진수, 시운전, 그리고 선박의 인도에 이르기까지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육상 위험, 해상 위험을 담보해주고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건조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그러한 보험이 건조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선박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박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는 주로 그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뭐 선주라든지 아니면 운송인이라든지 운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좀 나눠보면 기본적으로 선주, 소유자죠. 오너죠. 선박의 어떤 법적으로 주인인 사람. 그리고 선박의 선주는 아니지만 배를 빌려가지고 용선을 해가지고 선박을 운영하고 실제로 선원도 고용하고 하는 사람은 관리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나용선 계약과 같이 선박을 선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선박의 운영권까지 빌리는 그러한 경우가 관리자에 해당이 되고요. 용선자라는 말이 있는데 용선자는 쉽게 말해서 배 빌리는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관리자와 용선자의 차이가 관리자는 말 그대로 내가 배를 빌려받아서 이 빌린 배를 가지고 내가 해상 사업을 한다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하는 그 중간 단계를 이제 관리자라고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그냥 용선자는 선주로부터 배를 일정 기간 빌려가지고 단기간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이 배 빌리는 것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서 용선료를 선주에게 지급하는 사람을 용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선박은 이 선박 보험에 있어서의 그 보험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그 피보험 목적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선박 그 자체가 아무래도 피보험 목적물로서 역할을 하고요. 선박은 주로 이제 보험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선박의 이름이라든지 용도라든지 건조 연월이라든지 총 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재하고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선박보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선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선박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고 가망성을 버틸 수 있고 원양의 항해를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를 공인된 기관이 그 선박에게 책정을 해주는 거예요. 등급이에요. 선박의 등급. 선박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등급을 매겨주는 것을 선급이라고 하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선급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한국에서 한국을 국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역선이라든지 아니면 이 근해에 사용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운송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선박의 어떤 안전도 이런 부분을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그 선급협회에 직원이 파견이 나와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급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고 선박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보험에서 강조하고 있는 묵시 담보가 내양성 담보였죠. 내양성 담보. 그러니까 그 내양성 담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 선급과 같은 선급을 받아서 이 배가 충분히 항해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선급이 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자, 보통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보험은 1년의 기간을 걸쳐서 12개월 단위로 보험 계약을 갱신하고 가입을 하고요. 선박보험에서의 보험 가액은 선박의 실체 가치입니다. 선박이 가지고 있는, 선주가 선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 뭐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되겠죠. 그런 소유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 그게 이제 보험 가액이고, 실제로 이 선박 그 자체가 새로 만들어진 선박, 신규 완성된 그런 선박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1천억 뭐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엄청나게 비싼 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험에 들 수가 없어요.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해상보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적하보험이 있고 선박보험이 있지만, 이 선박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어서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체를 통으로 보험으로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얼마를 보상해 줄 수 있다, 얼마까지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정하는 거, 그게 보험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뭐 담보 공부할 때 해상보험과 관련해서 담보에서 뭐 어떤 특정한 항구로 혹은 어떤 특정한 바다로 항해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담보가 있다, 그런 담보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담보를 떠나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어떤 뭐 오호츠크해를 간다든지 베링해를 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항해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한 항해를 할 때 오히려 그런 항해를 많이 해야 되는 선박일수록 보험이 더 간절하고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저런 바다에 간다라고 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하는 방안이 있다는 거죠. 그 해결 방안은 역시나 돈입니다. 그래서 저런 위험한 베링해라든지 오호츠크해라든지 저런 위험한 항로로 항해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 부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내용은 협회 기간약관 선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화물보험과 관련해서는 협회 적하약관을 살펴보았죠. 선박과 관련해서 런던 보험자 협회가 발행한 어떤 표준 약관이 협회 기간 약관 선박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식 명칭이
institute time clause예요. 그래서 time clause니까 기간 약관이고 뒤에 이제 her스라고 붙는데 저게 her이라는 것 자체가 선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 협회 기간 약관 선박 institute time clause her스가 되고요. 원래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이 처음에 해상보험 태동기 때는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SG 팔리시를 얘기를 할 때 제가 S는 10이고 G는 구스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해상보험 제도가 생겨났을 때는 선박보험과 적하보험, 그러니까 화물보험이 구분이 안 되는 상태로 있다가 런던 보험자 협회가 생기고 이제 1888년에 ICT 헐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또 이것 또한 보완이 되고 개정이 되고 뭐 이루어졌고요. 이 보험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1981년에 준비를 해가지고 83년부터 시행을 하게 된 신보험증권, 뉴 로이드 팔리시, 뉴 마린 팔리시 폼을 사용을 하면서 엄청난 대격변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 선박보험과 관련된 협회 기간 약관도 1983년에 개정이 이루어졌고 물론 그 이후에도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거의 지금 큰 틀이 83년도 제정한 약관이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도 뭐 돛담배라고 해야 되나요? 조그만 어선들 그런 선박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용 선박들, 대부분의 선박들이 ICT 헐스를 기준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로이드 팔리시 체제 하에서는 64년도, 69년도, 70년도에 개정이 있었고 신증권 뉴 로이드 팔리시 폼으로 넘겨져 오면서 협회 기간 약관도 신약관이 등장을 한 것이죠. 이 시기에 적하보험도 신약관이 등장을 했지만 선박보험도 신약관이 등장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버전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83년도 버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 특징을 좀 살펴보면 선박보험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베이직한 기본적인 보험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선박의 선체, 그리고 동력부인 기간, 그리고 선박에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선용품, 그리고 선박을 꾸미기 위한 의장품, 여러 가지 선박에서 사용되는 비품들, 이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보험 목적물로 보고 있고요. 이름 자체가 타임 클로즈죠. 그래서 기간 보험입니다. 기간 보험으로서 1년, 정확하게는 12개월을 기준으로 보험 계약이 체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앞에서 분손의 경우에는 연속적인 손해를 인정을 해 준다라고 배웠었는데 선박보험에 있어서도 보험 사고가 여러 차례 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발생을 했을 때 그 몇 건의 사고마다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ICT 홀스의 1983년도 약관의 명칭입니다. 26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보면 협회 적하 약관 ICC하고 조금 구성이나 체계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비슷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선박보험과 관련해서 이 선박보험도 모든 약관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뭐 조금 한계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하지 않고 좀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보험자가 쉽게 말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원인으로 어떠한 사고의 원인에 의해서 선박이 피해를 입었을 때 손실을 보았을 때 보험자가 보상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제6조의 담보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담보위험이란 것 자체가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인 것이고, 그러한 위험,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선박보험에서. 그리고 8조에 4분의 3 충돌 손해 약관, 충돌 책임 약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타 선박하고의 충돌로 인해서 발생된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이 선박보험 약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쭉 살펴보면 뭐 추정 전선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보험 기간과 관련해서는 항해 제1조 항해라고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저 조항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면책도 있습니다. 근데 면책은 보면 우리 적하 약관에 있는 면책하고 대체적으로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조에는 전쟁 위험 면책, 24조에는 동맹 파워 위험 면책, 뭐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좀 선박 보험만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21조의 선비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제15조의 선박의 밑부분, 바닥 부분의 선조 처리와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특이한, 그러니까 적하보험하고 다른 점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될 것은 보험자의 담보 위험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하보험에 있어서도 두 가지 크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항해 기인하는 위험과 항해 부수하는 위험, 뭐 이렇게 나눠서 항해에 사고가 직접, 그러니까 추정적으로 원인이 된 걸로 보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원인이 된 것으로 나눠서 봤죠. 그래서 투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고, 하재나 자초나 침몰 이런 것들은 추정을 해서 그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된다, 이렇게 협회 적하약관이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근데 선박보험에 있어서는 비슷하면서 좀 다르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6.1 위에 있는 8가지는 보험의 목적에 그러니까 선박에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된 멸실 손해를 보험자가 담보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6.2에 있는 5가지는 피보험자나 혹은 피보험자에 의해서 계약이 되거나 채용이 되거나 고용이 되어 있는 선박 소유자, 뭐 선박 관리인이 자신의 어떤 상당주의,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관련해서 자신이 어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이고요.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피보험자나 선박 관리인이나 선박 소유자가 자신의 역할이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6.2.1, 6.2.2, 6.2.3, 6.2.4, 6.2.5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으로 인해서 선박에 어떤 멸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1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적하보험하고 비슷해요. 뭐 해상 고유의 위험, peril of the sea죠. 그래서 뭐 자초, 침몰,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자초, 교사, 침몰,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하재 폭발, 그리고 배 밖에서 폭력적인 도난, 일종의 뭐 탈취당하는 그런 것이죠. 뭐 투하라든지, 해적이라든지, 핵무기라든지, 혹은 원자로가 파괴되거나 고장난다든지. 요것도 조금 아주 특이한 상황인데, 6.1.7의 경우에도 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항공기나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물체, 혹은 육상 운송 용구, 혹은 항만 설비, 겐슈리 크레인 같은 거, 요런 것들하고 충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운영을 하다가 배가 바다에서 항구에서 내수로에서 운하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 항공기와 같은 물체라든지 아니면 육상 운송 연구라든지 선박의 하역 장비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충돌이 났을 때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고 있고요. 6.1.8 같은 경우에는 지진, 하산, 분출, 낙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 뭐 다 적하보험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이죠. 예, 그런 것들이 뭐 6.1.7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내용인 것이고 대체적으로 선박보험이라고 해서 뭐 별달라진 게 아니고 해상 적하보험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인데 6.2는 조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앞서 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선박을 피보험자나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잘못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할 일을 충분히 잘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 이거야. 어떤 것들이 있는데 6.2.1 화물 또는 연료의 적재 양하, 그러니까 배를 화물을 싣고 양하 내리고 배를 바꾸는 한적 작업 도중에 사고 날 수 있죠. 이거는 화물,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지금 선박보험이에요. 선박보험이기 때문에 저런 적재 양하 한적 작업을 했을 때 사고 났다라고 하면 그 옮겨져 가고 있는 그 화물이 사고가 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화물이나 연료를 싣고 내리고 옮기는 과정 속에서 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배에 데미지가 생긴 거예요. 배가 파손되거나 멸시된 거예요. 선박이. 지금 선박보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2.2 기관의 파열, 기관이란 건 엔진이죠. 차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크랭크 샤프트 같은 걸 말하는 건데 자동차로 치면 선박 엔진이 있잖아요. 내연기관이잖아요. 그럼 내연기관이 뭐 산소와 뭐 연료를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내연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피스톤이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그 힘으로 운동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엔진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동차 엔진 생각해보면 돼요. 자동차 엔진의 완전 확대판이죠. 왜냐하면 선박 엔진이 그 사람 키보다 그러니까 건물 한 2층 그 정도 높이 돼요. 더 크겠다. 요즘 것들은. 아무튼 엄청 큽니다. 선박의 엔진 자체가. 근데 이 엔진이 발생시키는 운동 에너지를 뭘로 보내야 되겠어요? 선박을 움직이게 하려면 선박 맨 끝에 추진력을 얻기 위한 스크루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박의 엔진에서 그 선박을 추진시키는 선박의 스크루까지 그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동력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이 파열이 되거나 차축이 파손이 되거나 혹은 엔진이나 선체의 잠재적인 하자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의 목적에 발생된 멸실손해여야 한 거예요. 자,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엔진이 있어요. 차축이 있어요. 요게 문제가 생겼어요. 요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험의 목적, 선박보험이니까 보험의 목적이 선박이겠죠. 그래서 이 선박에 멸실 손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엔진하고 동력부가 문제가 있어서 선박에 멸실 손상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엔진 그 자체하고 동력부 그 자체는 어떻게 하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6.2.3 선장, 직원, 부원, 도선사의 가실. 이거 여러분들이 혹시 해상 운송과 관련된 헤이그 비스비 규칙 같은 거에 보면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항해 가실 면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 가실 면책의 내용이 선화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자신이 고용한 선장이나 직원이나 도선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입은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해상 운송인이 하주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항해 가실 면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죠? 그거는 운송인이 하주한테 책임 안 진다고 이야기할 때 항해 가실 면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6.2.3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선장이나 직원이나 도선사가 잘못을 했을 때
선화증권의 헤이그 비스비는 저런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하주에게 면책된다. 누가? 운송인이. 이런 것이고, 지금 6.2.3에 있는 건 뭐냐면 저 사람들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뭐에 멸실 손상이 발생한 거예요? 선박에 멸실 손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 경우에 보험자가 보상을 해준다. 네, 그 내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6.2.4 선박의 수리업자 혹은 용선자가 잘못한 경우. 뭐 비슷한 취지죠. 그리고 선장, 직원, 부원이 악행. 이런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 선박의 운용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화물에 대해서 일부러 뭐 어떤 악의적으로 선박을 파손시킨다든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일에 이 사람들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고 선박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선원으로 봅니다. 선주로 보지 않고. 그런 내용이 6.3에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선체의 엔진, 선박의 엔진과 동력부로 인해서 보험 목적인 선박에 가해지는 멸실 손상을 지금 앞에서 담보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박 보험을 부보하게 되면 보험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엔진 그 자체 혹은 동력부 그 자체, 그거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자 한다면 그냥 ICT 훌스를 들면 안 되고요. 요걸 들어야 됩니다. Additional Produce를 들어야 돼요. 추가 위험 약관이라고 합니다. 추가 위험 약관. 그러니까 ICT 훌스가 있고 추가 위험 약관이라고 별도로 있고, 이 별도로 되어 있는 이 추가 약관이 담보하는 담보 위험으로부터 발생된 손해를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고자 한다면 이 추가 위험 약관을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뭔데? 다음에 수리 비용, 교체 비용을 준답니다. 파열된 기간 또는 파손된 차축. 즉 뭐예요? 엔진이나 그 엔진을 엔진의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동력부가 문제가 생긴 경우, 그것을 수리하고 교체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은 앞에 있었던 ICT 훌스만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얘를 부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 위험 약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추가 위험 약관을 안 하면 엔진이 잘못돼서 선박에 피해가 발생한 거는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엔진이 잘못됐잖아요. 그 엔진 이거 교체해야 되잖아요. 엔진의 교체 비용은 ICT 훌스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추가 위험 약관 들어야 된다. 그리고 1.1.2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 멸실 손상이 났어요. 선박에 멸실 손상이 나는 거는 앞에 있었던 ICT 훌스로 다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쳤을 때, 이 선박이 멸실 손상을 일으킨 원인이 엔진하고 동력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그 영향을 주는 부분. 그래서 여기 지금 1.1.2 같은 경우에도 6.2.2, 6.2.2가 아까 그 얘기거든요. 그 선박의 엔진이나 동력부에 의해서 선박이 멸실 손상된 그 부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부분을 교체하는 비용은 ITC 훌스로 안 되고 이 추가적인 담보 약관을 들어야만 보험 부보를 통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그렇죠. 째째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선박 엔진이 이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교체 비용. 예, 그러니까 그거는 추가로 돈을 더 내라 이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게 4분의 3 충돌 손해입니다. 다른 선박하고 꽝 부딪힌 거죠. 그래서 사실 구증권이었던 SG 팔릿에서는 뭐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ITC 홀스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선박의 충돌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물리적 손해에 대해서 상대 선박에게 물어줄 거 있으면 물어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우리가 그 자동차와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뭐 100대 0이 잘 없고 5대 5, 6대 4, 뭐 7대 3 이렇게 가실 비율을 따진다는 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선박과 선박이 충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국제 조약도 있어요. 이 국제 조약에 의해서 가실 비율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가실 비율을 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국제 조약에 따라서 5대 5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충돌이란 게 도대체 뭔데? 어떤 걸 충돌이라고 말하는데 배와 배가 부딪히는 거를 충돌로 말하냐? 충돌의 의미는 두 선박 간의 현실적인 actual contact을 말합니다. 근데 이 actual contact이 무조건 배의 옆면과 배의 옆면이 부딪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박의 일부와 다른 선박이 부딪히면 그것도 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선박의 닷줄 같은 거, 그런 거하고 배하고 부딪히는 거, 뭐 그것도 이제 일종의 충돌로 볼 수 있죠. 현실적인 접촉이 예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인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끄는 선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보험 선박이 있고 피보험 선박을 끌고 가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끌고 가다가 다른 선박하고 꽝 부딪혔어요. 그러면 피보험 선박은 실제로 컨택한 게 아니죠. 피보험 선박은 이렇게 끌려오고 있었잖아. 근데 다른 선박이 여기서 꽝 부딪힌 거죠. 이런 경우도 현실적인 컨택이 없다 하더라도 뭐 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실적인 접촉의 직접적인 결과여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보험 선박이 있는데 피보험 선박이 다른 선박하고 가볍게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요 선박이 재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기동을 하다가 다른 선박과 충돌을 했어요. 그럼 충돌이 2번 난 거죠. 2번 난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충돌은 현실적인 접촉이 있진 않았죠. 근데 이게 직접적인 결과, 그러니까 A라는 충돌로 인해서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온 거죠. 두 번째 충돌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도 피보험 선박이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반드시 정말로 배 옆면하고 배 옆면이 꽝 해야 되는 것만 치느냐? 아니다. 선박의 일부분하고 다른 부분하고 충돌한 것도 충돌이다. 그러면 무조건 다 현실적인 컨택이 있어야 되느냐? 안 그렇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접촉이 있었고 A와 B 선박이 현실적인 접촉이 컨택이 있었죠. 이 컨택의 결과로 만 아니라 그 이후에 후속,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거 생각해 보면 됩시다. 내가 A라는 차를 몰고 가다가 B라는 차를 들이받아요. 그래서 이 B라는 차가 앞에 세워져 있는 C를 들이받아요. 삼중추돌이죠. 삼중추돌. 그럼 그 삼중추돌에 A, B, C 이렇게 내가 처음에 1차 충돌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 이 충돌로 인해서 이 B 선박이 다른 차를 또 앞에 그걸 박았어.
그러면 이 세 번째 차량에 대한 책임은 내가 없나요? 있어요. 3중 추돌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책임이 나한테 100% 기속되잖아요. 그러면 B 차량만 물어줄 게 아니라 C 차량도 물어줘야 돼요. 그겁니다, 그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겠네요. 네. 이해가 쉽겠네요, 이 말이. 말이 어렵죠, 말이. 자, 그러면 타선박의 의미는 도대체 뭔데? 예. 우리 한국의 해상법에서 의미하는 선박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사회 통념상 배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러면 사회 통념상 배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데 항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화물을 운송할 수 있어야 돼요. 화물이나 사람을 운송하거나 항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두 가지 조건은 반드시 갖추어야만 배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엔진이 없지만 그러니까 타력이라고 하는 건 다른 선박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데 그러면 다른 선박이 끌어주기만 하면 움직일 수 있고 화물이나 선박을 수송할 수 있는 부선이라든지 이동식 기중기선이라든지 저런 것들은 선박으로 봅니다. 근데 부양식 상륙대, 그러니까 화물 운반을 위한 것이 아닌 바지선, 혹은 가스 어떤 플랜트 같은 거, 저거 오탈자가 아니라 가스 플롯이에요. 가스 플롯. 그리고 부표, 부표, 뭐 이런 것들은 선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돌의 대상이 되는 선박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자기 힘으로든 남의 힘으로든 항해가 가능하고 화물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거. 부표는 안 그렇죠. 항해도 안 하고 부표는 그 자리에 떠 있죠, 그냥. 항해도 안 하고 다른 화물이나 선박을 운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아닙니다, 부표는. 자, 그럼 보상 요건이 있는데 이 충돌 배상금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선박 소유자가 피보험자죠. 충돌로 인해서 법적인 배상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선주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보험자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상을 할 때 전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약관 이름이 4분의 3 충돌 손해 약관이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상을 하는 금액의 4분의 3만큼 4분의 3만큼을 지급합니다. 누가? 보험자가. 약관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4분의 3 충돌손해 약관. 그래서 보통 이게 적하보험하고 좀 달라서 그 선박의 소유자가 상대방 선박의 어떤 뭐 선주나 뭐 이런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하잖아요. 그럼 그 손해배상한 금액의 4분의 3을 보험자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분의 1은요, 자기 돈으로 해결해야 돼요. 자기 돈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금액이 크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 나와요. P&I 클럽. 그럼 무조건 선박보험에서는 충돌나면 보험회사로부터 4분의 3밖에 못 받나요? 아닙니다. 뭐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면 됩니다. 보험료를 더 내고 4분의 4 담보를 하면 돼요. 근데 잘 안 하죠. 왜? 보험료가 비싸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누구 잘못인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이 충돌의 책임이 네가 6이고 내가 4고 아니다. 내가 6이고 네가 4다. 뭐 이렇게 싸울 일이 있잖아요. 소송을 할 수도 있죠. 소송 비용에 있어서도 보험자는 4분의 3에 대한 부담금을 보상을 합니다. 자, 그 외 기타 협회 선박보험 약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보험 약관은 기본적으로 ITC 홀스예요. 근데
요거를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형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ITC 홀스 FPL이 있습니다. FPL 이거는 뭐냐면 우리 구협회 적하약관의 ICC FPA랑 비슷한 애예요.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FPL. 그래서 자초, 침몰, 화재, 폭발, 충돌 위험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가 아닌 분손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해 주지 않는, 이게 지금 자초, 침몰, 화재, 폭발이 우리 협회 적하약관 ICC FPA에서 뭐였어요? 특정 분손이라는 애였죠. 그래서 특정 분손 빼고 FPA에서는 단독 훼손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ICC FPA였죠. 그러니까 선박보험의 FPA가 얘입니다. 그래서 Institute Time Clause Hearst FPL이 그러한 약관입니다. 이거 하면, 이 약관 쓰면 기본 ITC 홀스보다 보험료가 싸집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nstitute Time Clause Hearst Total Loss Only가 있어요. Total Loss Only. Total Loss가 뭐죠? 전손이죠. 전손만 보험자가 책임져 주는 거를 줄여서 이것은 TLO라고 줄여집니다. TLO. 근데 진짜 현실 전손, 추정 전손만 해주나요? 그렇진 않아요. 거기에 구조료, 손해방지 경감 비용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전손, 추정 전손, 구조비, 해난 구조료, 손해방지 비용, 요거를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고, 그럼 여기 빠진 애들이 있죠. 빠진 애들, 뭐 분손이라든지 공동훼손이라든지 충돌 배상 책임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상하지 않는 조건이 TLO입니다. TLO는 더 보험료가 싸지겠죠. 자, 세 번째, Institute Time Clause Hearst Disbursement and Increased Value. Disbursement and Increased Value는 선비 증액 담보입니다. 이 선비 증액 담보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선박의 운용 비용과 선박의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 보험을 부부하는 거. 이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선체 가격의 25% 이상 보험 부부 못한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보험을 드는데 기본적으로 초과되는 책임분 그 부분을 포함을 하고 전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선박에 전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선박에 들어간 선비 혹은 증액분, 가치 증액분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합니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비라는 개념이 disbursement라는 게 선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속구, 운영구, 투입 비용, 연료 비용, 쉽게 말해서 선박을 운용하기 위한 투자 비용입니다. 선박의 가격이 제가 조선소에서 신규로 건조하는 선박의 가치가 보통 1천억 원이 넘는다. 1천 원이 아니고 1천억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배 한 척 가격이 그 정도 비쌉니다. 그럼 그 배 한 척만 있으면 장사가 되나요? 운영을 할 수 있나요? 운송 서비스 제공할 수 있나요? 안 그렇죠. 그 선박은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먹고요. 사람들이 선박을 운영하기 위해서 선원과 선장이 탑승을 해야 되고요. 선장과 선원이 탑승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손만 빨고 있나요? 바닷물 마실 건가요? 아니죠. 그 사람들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과 장비, 뭐 식자재 넣어야 됐고요. 그리고 요새 첨단은 하하 시대잖아요. 선박이 그렇게 넓고 큰데 사람을 100명, 200명 실으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부 다 자동화되어 있고 자동으로 컨트롤하고 있고 뭐 CCTV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박의 내부나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 감시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전자장비라든지 뭐 쉽게 말해서 카메라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선박들은 다 GPS 달려있고 자동 항법 장치 달려있고 다 첨단 기기. 그리고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선원들이 심심할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배 타고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부속품들, 부장품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일종의 뭐가 되냐면 선박 운용, 선박을 통해서 운송 서비스를 남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하나의 일종의 투자 비용 같은 거예요. 투자 비용. 선비란 개념이. 그러니까 선비를 진짜 선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요. 선박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 선주가 투자하는 비용. 선주가 투자하는 비용이니까 이 투자비에 뭐가 있겠어요? 선주가. 피보험 이익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보험을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선비를. 근데 선박이 전선이 나버려요. 내가 A라는 곳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얘가 잘 운영되면 나한테 수익이 떨어지는데 얘가 통째로 없어져요. 그럼 내 투자 비용 다 날아간 거죠. 그러면 보험을 통해서 부보 받아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이 디스버스먼트에 대한 어떤 보험 담보고요. 자, 네 번째도 보겠습니다. Institute Time Close Hearst Total Loss General Average and 그리고 4분의 3 충돌 책임. 토탈 로스 있고요. 공동 훼손 있고요. 4분의 3 충돌 손해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로 쳐서 뭐도 들어갔냐? 구조비 손해방지 경감병도 들어가요. 요거를 보험자가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안 들어간 건 뭐 있죠? 단독훼손이죠. 분손. 그거는 이걸로 해결해지지 않는다. 그 해결하려면요. 그냥 RTC 훌스 들면 돼요. 그냥. 뒤에 뭐 이렇게 조건 달린 애 말고. 기본적으로 선박 보험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선박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당연히 자동차 모닝보다 벤츠의 자동차 보험료가 비쌀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해 봤을 때 그런 거죠. 선박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절감하고 줄이기 위해서 조금 ITC 홀스를 변형해서 실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P&I 보험입니다. P&I 보험. 선박 보험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보험인데 선박 보험의 경우에는 선박 그 자체를 하나의 피보험 목적물로 한 보험이고 P&I는 선박회사의 어떤 배상 책임을 부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선박회사가 회원이 돼서 일종의 상호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누가? 선주들이. 그래서 계모임 같은 거죠. 그래서 A선주, B선주, C선주, D선주 이 사람들이 조금씩 비용을 각출해서 하나의 작은 풀을 만든 다음에 이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누구한테 어떤 물어줄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모아둔 돈을 이용을 해서 그 선주를 돕고 그 사람이 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모은 돈을 가지고 해결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박회사들은 이러한 모임의 회원이 되어서 상호보험을 일종의 상호협동조합, 상호보험 제도로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을 운항을 하다가 발생된 사고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될 때 이 선주들끼리 모아둔 돈을 통해서 서로 간에 협력을 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주들 사이에서의 어떤 배상 책임 상호조합을 이 P&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P&I는 Protection Indemnity의 약자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제3자에게 충돌로 인해서 끼친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이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어떤 화물에 혹은 상대방 선박에 있는 적하 물품의 어떤 배상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보상을 하는 것이죠. 보통 이 운송인들은 선박과 관련해서 적하 물품에 대해서 개품 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개품 운송 계약에서 보통 선화증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선화증권 상에 뭐가 있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항해가실 면책이 있어요.
그래서 항해가실 면책으로 인해서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선화증권이 있고 운송인이 책임을 안 지는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선박이 제대로 항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아니면 화물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그 선박의 선주, 운송인, 선박의 관리인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부주의를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선주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때 보험자가 여기서 말하는 보험자가 P&I죠. P&I. P&I로서 해결을 하는 것인데 일종의 P&I 클럽은 그래서 선주들의 책임을 서로 책임을 보호해주는 선주들 사이에서의 상호 공제 조합, 상호 협동조합의 형태를 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주가 책임져야 되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불례항성, 화물 취급상의 부주의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P&I 보험에 부보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4분의 3 충돌 손해 책임 약관의 경우에는 4분의 3만큼만 보험회사가 선주에게 보상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4분의 1은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 돈으로 해야 되거나 P&I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은 만약에 그 선주나 선박의 운용인이나 하는 사람들이 P&I에 들어가 있었다면, P&I에 가입이 되어 있고 멤버라면 그 4분의 1에 대한 부분을 P&I 클럽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협동조합, 상호 어떤 부보 형태의 조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더 확장돼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거는 선박들이 유류 오염 사고 같은 걸 일으켰을 때 그렇게 되면 진짜 손해배상액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해결을 하는 방안으로서 P&I가 이용이 됩니다. 이 시작은 P&I 클럽의 시작은 1855년에 브리타니아 클럽, 모든 해상 운송과 관련된 보험 이쪽이 다 영국에서 시작됐죠. 그렇게 시작이 됐고 지금도 가장 큰 P&I가 영국의 UK 클럽입니다. 그럼 이게 한국에도 있냐?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 선주 상호 보험조합, 코리아 P&I, 코리아 P&I라는 곳이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KSPNI 뭐 이런 곳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선주들 간의 어떤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주들의 모임, 선주들의 상호 협동조합, 상호 부보조합의 형태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박보험, 물론 선박보험은 정말 맛보기만 했어요. 선박보험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적하보험도 설명하고 선박보험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한계도 있고 그리고 선박보험은 사실 좀 난해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를 좀 대체적으로 생략을 했고 핵심적인 부분, 선박보험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적하보험과 관련해서는 거의 많은 내용들,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룬 것 같아요. 그리고 항공화물 보험에 대한 얘기도 했고, 컨테이너 보험에 대한 얘기도 했고, 원래대로라고 하면 사실은 한 주 정도 강의를 더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 정도 강의를 더 하면 뭘 다뤄야 되느냐? 무역보험, 정책보험을 우리가 다뤄야 되긴 합니다. 이 수업 시간에. 그래서 사실 강의 커리큘럼 자체가 한 주 분량이 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공지에도 올린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지금 부산 지역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수능 시험을 앞두고 매우 격상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금 빨리
물론 이 수업 자체는 비대면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제가 상무론 같은 경우에는 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11월 달부터. 그래서 좀 학교의 지침이나 방침이 바뀌기 전에 대면 수업의 경우에는 빨리 학기를 종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다른 수업들도 종강을 한 주 정도 땡겨서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간 내용까지 중간고사 범위 이후에 오늘 나간 내용까지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기말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의 방법이나 유형이나 하는 것들은 중간고사 때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한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 그 접속해야 되는 줌 계정의 뭐 링크라든지 뭐 정확한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기말고사와 관련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 좀 난해하고 어렵고 우리나라 법도 아닌 것이 한국 법도 아닌 것이 뭐 영국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의 법과 관습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 해상보험 제도, 해상보험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게 내용들을 저를 통해서 제가 진행하는 수업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목표를 뭐 제대로 충분히 달성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학습이 제대로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참 비대면 해상보험은 사실 사례나 판례를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차피 동영상으로 남기는 강의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걸 다루지를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뭐 비대면이 뭐 주는 또 편리함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편리하죠. 만드는 저는 이거 영상 찍고 변환하고 올리고 업로딩하고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비대면 강의의 아쉬움도 좀 있고 사례나 판례 그러니까 보험과 관련된 판례를 좀 다루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쉽긴 합니다. 뭐 아쉬운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학기 마무리 잘 하고 이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들 기말고사 이런 거 잘 보기 바랍니다. 한 주 정도 한 주 동안 공부 잘 마무리 잘 해서 좋은 학점, 좋은 성과 거두길 바라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